자, 오늘 들어온 자료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시장은 계속 2026년 K-팝 슈퍼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오늘 나온 숫자들을 보니까 이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쪽에선 폭발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다른 쪽에선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제가 바뀌고 있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이 분기점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바로 이겁니다. 2026년은 K-팝이 단순한 컨텐츠 산업을 넘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인프라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거라는 논리죠. 여기서 키워드는 인프라예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의 전환. 이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의 근거는 바로 이 숫자. 9,447억 원. 4대 기획사의 2026년 합산 추정 영업이익입니다. 전년 대비 63.2% 급증하는 수치고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여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죠.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시장이 이 슈퍼사이클 논리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조를 다시 보면 이 낙관론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하이브는 BTS 완전체 투어 가능성이 언급된 그 주에만 43.9%가 올랐어요. 증권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특히 SM이나 YG는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70에서 80%에 달하는 걸로 나오죠. 하지만 시장의 수급은 명확하게 하이브로 쏠리고 있습니다. 실적의 가시성과 확정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외국인들의 자금이 그 증거고요.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이 모든 슈퍼사이클 논리의 시작과 끝은 결국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에 앵커링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컴백이 아니에요. 예상 투어 횟수만 최소 79회, 티켓 매출만 1.3조 원. 이건 단일 아티스트의 이벤트를 넘어서 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바꾸는 트리거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하나의 이벤트가 산업 전체의 체력을 증명하고 투자 심리를 완전히 반전시킬 거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Why now? 아직 투어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기대감이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이죠. 두 번째로 짚어야 할 포인트는 이 슈퍼사이클이 단순히 BTS 효과에만 기댄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 기저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전환이 있다는 논리, 즉 변동성이 큰 앨범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공연과 MD 같은 고마진 IP 기반의 생태계 사업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고 수익의 질을 높이는 과정인 거죠. 2020년 추정치에서는 공연과 MD 매출 비중이 합쳐서 60%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 구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이 열광하는 슈퍼사이클의 청사진입니다. 강력한 이벤트가 있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뒤따른다는 완벽한 논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나온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이 화려한 그림의 이면에 가려진 비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이 엄청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 이 슈퍼사이클 해석이 틀린다면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이 운영의 한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거대한 투어를 뒷받침해야 할 물리적, 인적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BTS의 360도 모델가 가장 상징적인 예시죠. 관객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수십 톤의 장비를 천장에 매다는 리깅 작업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미 업계에서는 마스터급 리거가 15% 이상 부족한 상황이고요. 하루 10시간이 넘는 사운드 튜닝, 360도 전방위를 커버해야 하는 보안과 물류 동선까지. 이건 단순히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의 병목 현상은 공연 퀄리티 하락, 연쇄적인 스케줄 지연, 최악의 경우엔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향의 역설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하기 위해 음악 공연에 전혀 최적화되지 않은 거대한 스타디움으로 향하면서 정작 팬들이 경험하는 사운드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싼 VIP석이든 저렴한 꼭대기 좌석이든 수많은 팬들이 웅웅거리는 소음만 듣고 왔다는 후기를 남깁니다. 이건 티켓 가격에 내재된 본질적인 가치, 즉 경험의 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균열점은 소비자, 즉 팬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팬덤의 구매력을 거의 무한한 자원처럼 가정하지만 이 가정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치솟는 비용과 플랫폼의 수익화 전략이 팬덤 내부의 새로운 긴장과 피로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현재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죠. 콘서트 티켓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9%라는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였어요. 이건 더 이상 10대, 20대 코어 팬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열정적인 코어 팬들을 가격으로 밀어내는 콘서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획사들의 플랫폼 전략을 디지털 봉건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버스나 버블 같은 플랫폼은 팬들의 감정적 애착과 소통 욕구를 월 구독료라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이죠. 지금 포인트를 한번 접어서 보면 버블의 구독 기념일 같은 기능은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심리 기제를 활용해서 팬들이 쉽게 이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아티스트가 활동을 쉬는 공백기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굉장히 영리하고 효율적인 모델인 거죠. 하지만 팬들의 저항도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 플랫폼의 지나친 상업화와 통제의 피로감을 느낀 팬들이 기업의 감시를 피해 비공개적인 공간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현상이죠.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디스코드입니다. 이미 1350만 개가 넘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버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기획사가 팬들과의 거래는 통제할 수 있어도 팬덤 커뮤니티 자체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자산인 커뮤니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외부 환경 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 내부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정부 규제나 글로벌 스탠드처럼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압박이 새로운 비용으로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2026년은 그야말로 규제의 해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티켓 시장의 절대 강자인 라이브 네이션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시작되고요. 영국에서는 아예 영리 목적의 티켓 리셀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나 각종 숨겨진 수수료 같은 업계의 오랜 관행들이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는 거죠. 이건 기획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 중 하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바로 환경비용 문제입니다.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은 무대 장치가 아니라 팬들의 항공이동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6년부터 EU에서는 기업들이 이 스코프3 배출량, 즉 공급망과 고객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용으로 잡히지 않았던 탄소 비용이 재무제표의 현실적인 부담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투어 규모가 커질수록 이 책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슈퍼사이클의 낙관론과 세 가지 균열점, 이 두 가지 현실을 어떻게 종합해서 봐야 할까요?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매출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성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죠. 하이브의 최근 실적이 이 딜레마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어요. 외형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신사업 투자 비용, 북미 레이블 구조 조정 비용, 그리고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투어 원가율 상승 같은 요인들 때문에 이익률은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 포인트를 한번 접어서 보면 결국 슈퍼사이클 논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마진 압박이 더 큰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투자 비용인가? 아니면 산업 전체가 고비용 구조에 갇혔다는 영구적인 비효율의 신호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2026년 K-팝 산업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네 가지 지표를 계속해서 트래킹해야 합니다. 첫째, 영업이익률이 업계 평균이었던 12에서 15% 수준으로 회복되는가? 둘째, 막혀있는 중국 시장에서 스타디움급 대형 공연 허가가 실제로 나는가? 셋째, 위버스 같은 플랫폼의 유저당 평균 결제액, 즉 ARPPU가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는가? 마지막으로 BTS나 블랙핑크가 아닌 중견급 아티스트들의 투어가 할인 없이 매진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슈퍼사이클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오늘 자료들을 전부 정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출의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팩트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메모를 정리해야겠습니다. 과연 K-팝 산업은 지금 단단한 안반 위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글로벌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성공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기반 곳곳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2020년은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공개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